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도, 도, 도가 높다, 뭐 이렇게 도를 이룬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가 높다, 도를 이룬다. 그럴 때 도는 도대체 뭐지? 한문으로 도는 무슨 도자죠? 그렇죠, 길도. 에, 윷놀이도 아니에요. 윷놀이도 아니고 길도입니다. 길도. 길. 그럼 도를 닦다는 건 길을 닦는 거네? 도의 길을 간다. 그럼 도를 닦는다. 길을 간다. 어느 길을 가는 거지? 그럼 길을 간다는 건 우리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길을 가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그냥 저절로 도달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딜 갈 거야 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스님들은 정했죠. 나는 어디로 갈 거야 라는 걸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어디 갈 것 같아요? 어느 길로 어디 목적지가 어딜 것 같아요? 그렇죠, 부처님이죠. 네, 저는 정해졌어요. 제 길이. 저는 부처님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다음 생에 될 거예요. 이 생에 될까요? 아니면 더 후생이 될까요? 언제 될까요? 이 생에. 뭐 살려면 밥 사드려야겠다. 이 생에. 그럼 좋죠. 이렇게 이제 그 길을 정하는 길을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적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목적지가 재물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자리, 어떤 사람은 뭐 남녀의 사랑, 또 가족의 평온. 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 이제 우리 가족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적지일 것 같네요. 그죠? 그랬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부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목적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 부처는 되고 싶은데 절을 해야 되나, 자선을 해야 되나, 경전을 독송해야 되나,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 여행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걸 모르면 목적지는 있지만 이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방황할 수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마음속으로 난 부처 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행복하고 싶다. 우리 가정 평온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비슷하죠.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은 있어. 그러나 방법은 몰라. 방법을 모르니까 기분 나쁘면 부르르 화를 내고, 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기면 막 이렇게 공포에 두려움에 막 떨게 되고, 뭐 이렇게 뭘 보게 되면 좋은 옷을 보게 되면 카드를 휙 긁고, 이렇게 좋은 가전제품 있으면 휙 긁고 이랬잖아요. 각자마다 이렇게 애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거나 행을 하거나 뭐 이러죠.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를 생각지 않아. 왜냐하면 목표에 대해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이루는데도 목표, 가는 길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부처가 되는데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 길을 습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방법을 잘 익히지 않으면 그건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6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이르는 길이 6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데요. 너무 화를 많이 내면 맨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맨날 짜증 입에서 막 짜증 섞인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아. 맨날 화를 푸르르 내고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쭉 어느덧 갔더니 낭떠러지 훅 떨어지더니 지옥에 가더라 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더라. 욕심이 막 너무 많아. 욕심이.
그래서 먹는 욕심도 뭐 끝이 없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또 끝없어. 스크루지보다 더해 막. 또 불리고 또 불리고 또 불리고 또 이렇게. 뭐 이성에 대한 욕심도 끝이 없어. 막 또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또 사랑. 뭐 이렇게 자식에 대한 욕심도 끝없어. 자식이 로봇도 아닌데 계속 자식만 욕심이 끝이 없어. 욕심이 뭐 채워지면 또 욕심, 채워지면 또 욕심. 그러면 나중에 어디에 이르겠어요? 그런 경우는 악위로 떨어져요. 목적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욕심을 계속 갔더니 툭 떨어지더니 글쎄 악위로 간다네. 악위로. 이제 두 개 다 할 경우도 있죠. 짜증도 내고 욕심도 내. 그러면 아비지옥에 가요. 더한 지옥에 아비지옥에. 근데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지도 없고 욕심도 별로 안 내. 화도 별로 안 내고요. 욕심도 별로 안 내. 별 개념이 없어. 그냥 사람이 그냥 좋아하는데. 그런데 한 번씩 푹푹 저질러.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멍하다 보니까요. 멍하다 자동차 푹 박아버리는. 푹 멍하다가 주먹질 볶는데 이렇게 몸이 먼저 나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리석다 보면 이 폭탄이라 완전히 평상시에는 좋은 사람인데 한 번씩 사건을 푹푹 그래가지고 이 폭탄처럼 이래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 어디로 떨어지냐? 우리 소나 개나 닭이나 이렇게 축생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기가 아주 쉬워요. 새가 될 수도 있죠. 완전히 새 되는 거죠, 그죠? 새가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고요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나름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좀 평온해 보여. 그리고 좀 지혜로워. 그래서 좋은 일도 공덕을 많이 지어. 남 밥 잘 사주고 옷 잘 사주고 봉사 잘 해주고 나름 지혜로워. 그러면 어느 길로 가겠어요?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 사람이 가는 데는 나중에는 천상에 이르게 되겠죠. 천상에. 적당히 살면 어디로 갈까요? 적당히 살면 남하고 비슷한 정도. 죄 별로 안 짓고 이 정도면 뭐 그냥 뭐 안전하게 살았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목적지가 어딜까요? 어려운 거 아닌데 이렇게 그냥 다시 사람 되는 거지 뭐. 사람으로 다시 되는 거지. 그냥 보통이니까 이제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불법이 추구하는 것은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내가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니 내가 감독이잖아. 내가 화가잖아. 나의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리는 거잖아. 남에게 이렇게 그 영향 받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면 되잖아. 내가 진짜 영화 찍으면 되잖아. 근데 영화를 찍고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봉준호가 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영화 감독이었나요? 영화 공부 억수로 많이 했어요. 상 탈 때 텍사스 전기톱으로 뭐 이런 말 하잖아. 영화 수없이 보고 그 감독이 뭐 할 때 어떻게 했나, 쿠엔틴 타란티노가 다 그 영화들을 다 섭렵하고 그 해석하고 분해하고 다 해서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봉준호풍의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죠. 공부가. 화가가 피카소가 그냥 화가가 된 게 아니에요. 피카소가 날 때부터 그냥 이상한 그림 그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똑같게 그렸어요. 정말 대단하게 누가 봐도 이야 입이 똑 부러지도록 그렇게 그렸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을 자기가 배우고 승화시키고 자기 내적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기 것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인상파적인 그런 인상파였나? 무슨 판 하는데 그걸? 그런 그림들을 그려내게 된 거죠. 이제 우리 보면
2011년도에 보면 중동에 보면 아랍의 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중동의 많은 나라가 독재 정치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들이 막 들어섰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동도 바뀌겠구나. 중동도 이제 민주주의에 국민들이 더 행복한 나라들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거의 100% 실패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독재로 돌아섰고요. 국민들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 괴로워요, 보면. 시리아나 이제 이렇게 그 예멘 같은 데는 내전이 너무 심해가지고 난민들이 난민이 끝없이 수천만 명이 난민이 나셨어. 그러면 이들이 왜 실패했나? 가만히 있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나? 우리 대한민국도 4.19를 했죠. 4.19를 해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어요. 물론 이제 1년도 안 돼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독재 정권이 늘어섰지만요. 그렇지만 나중에 1980년도에 다시 또 이제 혁명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또 시위가 있었죠. 실패했어요. 아니 실패하는 듯 보였어요. 그때는 10년 동안은 실패했죠.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제 그 박정희란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 계속 탄압하고 그냥 광주 얘기도 못 하도록 했어. 우리 경상도 지역 사람들은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 나오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뿌듯한 이랬는데 경상도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경상도 사람들은 그때 딴 게 몰랐으니까 왜 그것을 헌법에까지 넣어야 되고 왜 저렇게 끝없이 정치계에서 아니 광주 사태라고 하면 안 돼?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다가는 그 정치계에서 막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아직도 이 역사관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말했다가는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는데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한테 당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공부해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세월호 사건이나 광주 운동이나 같은 선상에서 저는 봐요. 광주 운동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반정부 운동이 이제 부산 마산의 부마 항쟁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부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래도 반정부 시위니까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역사적 가치를 높게 쳐줄 수 있는데 그럼 세월호 사건은 왜 광주 그거랑 비슷해져 버리냐? 세월호 사건은 그야말로 사건이잖아. 사고잖아. 사고가 왜 그만큼 광주만큼이나 그렇게 의미가 되는 거지?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보면 광주 그 일도 보면 정부가 억압을 해버린 거죠. 정부가 모든 정보를 틀어막고 또 그 얘기를 하거나 그걸 들추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어디로 갔나 없어져. 사라지고 국가보안법에 감옥 보내가지고 고문시키고 이렇게 해서 억압을 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전두환 대통령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서 저희 정부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광주의 국민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그 비석도 좀 만들어주고 진상규명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게 이제 그렇게 큰 물결이 되지 않죠. 세월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냥 박보살님이 그때 내가 좀 주사 만들라고 좀 그랬어요. 그러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상규명하고 선장이 왜 그랬는지 그 배가 왜 넘어졌는지 이거를 왜 가라앉게 됐는지 이것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큰 문제 정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억압하고 그러니까
그 세월호 유족들은 투사가 됐다니까요. 투사가 됐 민주화 투쟁에 갑자기 자기 아들 딸이 죽은 것을 그 인정해달라 이런 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명감으로 했던 사명감으로 이 국가가 문제 있다라면서 이제.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오랜 세월은 걸렸지만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주주의를 일궈내고 있죠. 뭐 우리처럼 빠르게 이미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벌써 뭐 일본은 지금 민주주의 나라라 할 수가 없어요. 좀 아베 독재주의 있잖아요. 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고요. 미국도 보면 괴상하잖아.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맨날 저 하는 거 보면 저게 민주주의 나라 맞아? 이런 할 정도 이상하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데 뭐 이런데도 역시 글쎄 이제 결국은 세계에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제일 잘 유지되고 있고 잘 이렇게 이번에 선거 치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세요. 선거 결과는 뭐 관계없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르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런 것들도 세계에서 유례 없이 가장 잘 방역을 잘 하잖아요. 이건 민주주의가 잘 정착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은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공이 크다라고 난 생각해요. 이승만 박사가 무조건 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많이 세웠어. 이승만 박사가 계속 오래오래 죽을 때까지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면 학교를 세우지 말았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요신헌법에 뭐해 이렇게 계속했으면 국민들을 배우게 하지 말았어야 돼. 벌써 이승만 시절 때 전국에 학교를 만들고 또 학교가 넘쳐나니까 이제 오전 오후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거의 뭐 이렇게 초등학생은 거의 100% 초등학교를 다 들어가도록 만들었잖아요. 의무교육화 시킬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학교 가면 뭘 배워요?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우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배운다고요. 반공을 배워. 공산화가 되면 안 돼. 이러면서 공산화를 그렇게 이제 반공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온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 알아. 근데 계속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정권은 독재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렇게 4.19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이 4.19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중고생들이 4.19를 시작을 했어요. 중고생들부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세상 일요일날 학교 나오라 하니까 다 나온 거지. 일요일날 왜 학교로 가? 기분 나쁘지? 그래가지고 중고생들이 이제 광장으로 나오게 된 것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것도 이 중고생들도 머리가 좋죠. 이렇게 배운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배웠는데 독재잖아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4.19 해서 무너졌고 역시 이 전두환 정권도 이렇게 87년에 개헌해가지고 이제 온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이렇게 직선제로 바꾸게 되는 이런 것들도 온 국민들이 똑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 국민들이 그때만 해도 87년만 해도 그냥 고등학교는 다 나왔어요. 대학은 이제 한 20% 30%만 갔지만 고등학교는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 한글부터 해가지고 유치원까지 하면 12년인지 계속 공부를 했던 학교에서 계속 어떤 걸 배웠든 간에 문맹률이 87년만 해도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요. 그러니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배움 이렇게 한나라도 더 알게 하고 이렇게 뭔가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이 옛날부터 굉장히 컸어요. 고려시대 때도 활자도 보면 금속활자도 세계 최초고 목판본도 세계 최고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책을 만들고 책을 사람들한테 유포하고 경전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였다고요. 그 수준이. 그리고 이제 정부 관료가 되려면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봐야 되잖아. 이게 조선시대가 되면요. 전 국민이 수험생이었어요. 조선, 조선시대 때가 되면 전 국민이 다 수험생이어가지고 과거를 보기 위해서 저 제주도까지, 저 함경도 저 끝부터 밑부터 다 공부하려고 사서삼경을 다 외웠어요. 천자문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외우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니까 해방 이후에 학교가 만들어진 요구가 굉장히 컸죠. 부모들은 애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하면서 안 돼. 그럼 나처럼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배워야 돼. 왜냐면 지금 수천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공부한 잘해가지고 이렇게 관료가 되고 잘 나간 사람 많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냥 아는 거야. 잘 되는 방법이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독재 국가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가르치는 걸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고 국민들도 배워야 될 이유를 몰라 세상에 배워야 될 이유를 몰라. 이게 이제 어떤 국력의 차이랄까? 어떤 국민성의 차이. 우리가 비록 일제시대 때 좀 안 좋은 일을 좀 당하긴 했어도 또 일부는 조선시대를 욕하고 고려시대를 욕하고 그렇게 해도 안 그렇다. 전 세계를 지도를 놓고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누리는 것이 지금 이 정도의 이런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배움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제가 부처가 되려면 경전을 달달 외워야 되겠죠. 경전을 외우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경전을 내 것으로 해석을 하고 나한테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가족과의 관계를 잘 지내야 되죠. 우리 나의 주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고 재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고 이제 요즘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돈 없으면 불행해. 시대가 돈 없으면 불행. 그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를 부탄이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또 가난한 나라가 또 행복하다, 행복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한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사실 뻥에 가까워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행복도 이렇게 국가 간 행복도 검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거는 우리가 이제 저 북유럽 하면 맨날 옛날부터 자살률 높은 나라.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 너무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삶에 의미가 없어서 자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북유럽 사람들이 제일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거든요. 국민 그 1인당 GDP가 이제 8만 달러, 7만 달러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보다 한 두세 배 이렇게 높거든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이 높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8명, 9명이 난 행복해요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1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행복하다고, 5명, 6명 정도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부탄이나 이런 나라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10명 중에 9명, 8명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또 나라가 이렇게 민주적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르다는 거죠. 뭐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돈은 또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절에 다니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하고 세상을 잘 통찰하는 사람은 그래 가난해도 돼. 뭐 이렇게 거지도 행복하다는데 뭐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거지도 이렇게 보면 인도의 거지 얘기하면서 인도 거지는 사람들한테 국어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한다잖아. 인도 거지는 정말 행복한 거지들이야라고 이렇게 마음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재물이 없어도 이렇게 행복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걸 추구해야 되겠죠. 가난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재물도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의 나의 어떤 명예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삶의 행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또 나의 삶의 명예. 저 사람 하면 황산 스님 하면 그래 믿을만 하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하면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리 가족 특히 같이 사는 같이 늘 함께하는 피를 나눈 가족들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역시 학습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 감정 학습을 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